보통 한옥하면 굉장히 큰 공간들을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작은 한옥들이 모여 있는 게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It's a beautiful landmark that's highly rated, so we wanted to go ahead and take a look. And yeah, it's very beautiful so far. We feel, extremely blessed to be in an amazing country. Being Korean, American Korean, it's good to come and embrace my heritage. So we're trying to do that as best we can in Hamburg here, and we're also celebrating our honeymoon as well. I was watching some videos on TikTok and I saw this beautiful city and I wanna visit it because I'm from Italy. I did a long trip and it was amazing, this experience. 우리가 이 길로 잘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개동 6길이었던가요? 북촌이 점점 너무 현대화되고 상업화돼 가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은데 이 길은 고즈넉하고 좋으네요.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있고. 북촌에 와서 사진 찍으면서 할아버지를 진짜로 만난 장면입니다. 여기가 이 하늘,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의 주택에 대한 철학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하늘, 와, 너무 이쁘다. 제가 여기 와서 저 하늘을 찍은 게 2017년도의 일인데 지금 벌써 6년이 지났는데 6, 7년이 지났는데 지금 봐도 이 하늘은 할아버지처럼 반갑고 아름답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북촌을 만드셨다는 것까지는 알고 북촌을 자꾸 오다가 보니까 점점 고향 같은 생각이 들면서 친숙해졌는데 그 무렵에 이제 김경민 교수께서 책을 써내신 거예요. 할아버지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시고 책을 펴내시고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새로 밝혀내셔서 점점 할아버지를 더 많이 알게 됐죠. 삼청동 꼭대기에 있던 양옥집에서 온 식구가 함께 사실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 집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서울로 올라오신 게 1920년이니까 30년대 초반이면 올라오신 지 12년, 13년 그 정도 돼서 벌써 굉장한 성공을 거둔 그런 그 건축 사업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사서 들어갈 때는 3층 양옥집이었는데 우리나라 그 2조 말에 고관대작의 별장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가서 사는 동안 짧은 동안이지만 굉장히 식구들이 만족스럽고 경이로워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그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다니셨습니다. 근데 가정방문을 오셔가지고 이제 두 분이 같이 다니는데 한 분이 다니신 게 아니고 이제 두 분이 담임 선생님과 또 그 친구 되신 선생님이 같이 오셨는데 두 분이 다 너무너무 놀라셔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게 두려웠었다라는 그런 그 일화가 전해지기도 하고 또 계단이 있는 그 공간에는 서해가 드는 곳에 스테인글라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주 정말 해가 질 때는 그 집의 신비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옥을 제대로 다 지은 것 같아서 온수냉수가 다 나왔던 것도 뭐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런데 이 집은 식구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 만족스럽게 살았던 것과는 다르게 할아버지는 다른 그 구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이 터가 워낙 좋고 넓어서 이거를 부시고 쪼개서 조그만 집들을 지으면 정말 몇 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터였기 때문에 이거를 사셨던 것이고 잠시 이제 사시다가 뭐 거의 한 2년도 못 사셨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셔서 작은 한옥들, 계량 한옥을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수량을 지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정세권 선생이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 게 어떤 그 시류에 같이 가는 것이지 본인이 디벨로퍼가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당시에 이제 경성이 어떻게 확장되는 걸 봐야 될 때 이번에 1920년대에 개발하는 지역들은 대부분이 사대문 성 안이에요. 사대문 성 안 하다가 그 경성이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경성이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동대문 쪽이라든지 아니면 서대문 쪽으로. 그래서 서대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대문 창신동, 성북동에도 그분이 그 개발했다고 하는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네. 시애틀 옆에 정세균 선생님 활동을 보면은 이렇게 한옥만 만드셨던 게 아니고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제 한글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선학회 활동을 후원을 하시고 지금처럼 이 건물을 만들어서 조선학회 건물을 기증을 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터만 남아 있네요. 어떤 모임이었는지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이국노 박사님께서 귀국하셔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모임에서 저희 할아버님을 만나셨답니다. 그래서 이국노 그 박사님이 다른 나라에는 전부 사전이 있어서 자기네 나라 말을 보존하고 이제 그 갖고 가는데 우리나라에도 사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이제 토로를 하셔서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할아버님께.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분도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이제 요청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기대하고. 그래서 뭐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국론 선생님하고 안재홍 선생님하고 저희 할아버님하고는 세 분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셨어요. 근데 두 분 다 월북을 해버리셨고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서운함을 많이 갖고 계셨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그 출발점이 두 분이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그 이제 우리나라 말을 가꿔야 된다, 또 보존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질적인 후원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 말을 이제 그 사전으로 작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그 말씀을 이제 전해 들으시고는 할아버지가 그 화동 쪽에 집을 하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셨다가 결국은 거기다 이제 집을 지어서 그 조선어학회에 기증을 하는 그런 그 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일본 사람들이 총독부에서 그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귀농 할아버지하고 최창학 씨하고 박흥식 씨하고를 따로따로 불렀답니다. 총독부에서. 근데 이제 세 분이 의논하기를 따로따로 부르는 거 보니까 전쟁 자금을 대라는 건데 우리 절대로 일본 사람들 도와주면 안 된다. 결의를 하고 이제 따로따로 총독부로 들어가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한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미움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뭐 흥원 사건이라든지 여러 사건들을 이제 만들어서 할아버지를 옥고를 치르게 하셨고, 그러면서 전 재산을 이제 압수를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자양동의 터가 재산 중에서 제일 큰 거였는데 그 덩어리를 다 이제 뺏긴 거가 되죠. 할아버지께서도 그거를 되찾고 싶어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놓은 게 아니고 강압에 의해서 사인을 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번 개진을 하셨는데 먹혀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워낙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그때 정권의 그 생각들이었었는가 봐요. 아, 여기가 북촌 한옥 역사관이구나. 정세훈 선생님께서 양반 대갓집을 산 뒤에 필지를 대여섯 개로 쪼개서 소형, 도시형 조선집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한옥을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개 정도로 쪼개서 좀 많은 조선인들이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선생님의 큰 뜻과 마음을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진은 1930년대 초반에 기농 할아버님의 어머님 아버님께서 결혼하신 지 그 50년이 되는 금혼식 때 종로구 낙원동 300번지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원동 300번지는 뭐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할아버지께서 4층 건물을 지으셔서 거기 건양사 사무실과 그리고 2층에는 조선물산 장려회 쓰셨고, 그 다음에 이제 3층, 4층을 살림집으로 쓰셨는데 4층에는 옥상에 정원을 만드셔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지도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은 정말 큰 잔치가 벌어져서 낙원동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구경하고 참여했던 그런 잔치였고, 여기 자제분들이 다 모이시고 친척들이 다 모이셨고,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 할아버님께서는 그 고성분이셨고요. 덕명리에서 성장하셨는데 어려서부터 굉장히 이제 총명하셨던 분이셨고, 많은 그 공직에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아마도 지금 상상해 보면 그 식민치하에 사시면서 당신의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슬픔과 우려를 가지고 계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0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사업을 일구셨는데 건양사를 만들어서 여기 개동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일구셔서 1930년대 10년이 조금 지난 세월엔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이고 축하연을 열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가로 성장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디벨로퍼 업 여경 자체도 지금 굉장히 짧아요. 근데 100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사업 영역에 대해서 누군가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비즈니스 유형을 대해서 제대로 못 비춰낸 거죠, 사실은요. 예. 근데 그 전에 약간 독자성을 하면서 연어가 건양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되게 대단한 거예요. 이름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 물론 그것 때문에 건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의식이 있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기업가 또는 이 디벨로퍼로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벌써 100년 전인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들이 나온 게 사실 IMF 이후예요. 그 전만 하더라도 뭐 이 편한 세상 프로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대우 아파트 뭐 이 정도였죠. 삼성 아파트 뭐 이런 거, 한신 아파트. 근데 그 건양이란 브랜드가 있었다는 게 대단한 것이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어떤 산업의 가치 사슬인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이 모든 가치 사슬을 다 장악했어요. 장악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모든 가치 사슬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디벨로퍼라고 하면은 사실은 디벨로퍼는 시공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아요. 현대적 디벨로퍼는. 근데 당시에는 본인이 시공 영역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부려서 본인이 직접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파이낸스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차별적 파이낸스였어요. 식민지하기 때문에 일본계 은행들이 같은 돈이면 일본계 디벨로퍼 후원하지 조선계 디벨로퍼 후원 안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일정 부분 파이낸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분양을 할 때도 본인이 분양회사도 있었고요. 나중엔 중개회사도 만들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직접 파이낸스도 제공을 해요. 서민들한테. 그거 대단한 것이고, 이쪽 단에서도 이런 한옥들 보면 다 규격화가 되어 있잖아요. 나무들이 뭐 석가래나 이 기둥 같은 것들이. 그래서 자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상, 설계, 시공, 금융, 분양, 중개 이 전 부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전 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지금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훨씬 대단한 회사가 존재했던 겁니다. 사실. 규모의 경제라는 거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경영 기법도 아니었는데, 뭐 미국이나 경영학이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발전이 된 학문인데, 미국도 1950년대나 되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실천을 했던 그런 이제 생산 경영 방식을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는 1920년대에 생각을 해내셔가지고 집을 짓고 팔고, 근데 기획의 모든 기획 단계에서부터 집을 짓고 팔고 모든 과정을 직접 다 해내셨거든요. 네, 바로 이곳이 정세건 선생님의 생가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 앞에 과거 선생님의 실제 거주하셨던 집이 여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대들보와 그리고 이제 지붕을 뜯어와서 바로 뒤편에 있는 이 건물에 복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제가 이 마을에 태어나고 살았는데 여기는 1년에 많게는 5번 정도의 태풍을 맞게 되고 적게는 1~2번 정도는 꼭 태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요 뒤에 있는 여기에 농사나 안 그러면 이 주택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할아버지께서는 이걸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바닷물 넘치는 것도 막고 바람의 피해도 막기 위해서 방풍림을 조성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우리 마을에서 볼 때 앞에 있는 여기는 앞개라 그러고 저쪽 뒤에 있는 개펄은 뒷개라 그러는데 여기는 너티나무를 조성을 하고 저쪽 뒤쪽에 있는 개펄에 있는 쪽에는 소나무를 조성해서 방풍림을 조성해가지고 마을의 피해를 줄이고자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걸 조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유실수를 밤나무, 감나무 또 이런 유실수들을 많이 심어서 마을 사람들이 부족한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움이 되고자 밤나무도 많이 심었고 어떤 산은 전체를 밤나무로 심어서 조성을 해서 그거를 수입으로도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우리들도 따먹을 수 있도록 여건도 조성해 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때는 밤나무를 그거 심어놓은 밤들을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주워 먹고 또 따먹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들은 그걸 먹는데 뭐 방해를 하거나 우리가 따먹는데 제지를 하거나 하시지도 않으셨죠. 그래서 아마 그 우리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마을에 밤나무나 유실수들을 많이 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그냥 뭐 세건씨 안 그러면 뭐 여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존칭이 아재, 뭐 형님이라는 존칭을 안 쓰고 누구나 다 참봉어른 집에 간다. 참봉어른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마을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사셨던 걸로 많은 분들의 입으로 전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자료에 국가적으로는 독립유공자이면서 그리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집안의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께서 하이면에 초대 면장님을 지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알고 머릿속에 기억했었는데 이 행정센터에 제가 방문을 해서 쳐다보니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사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45년 강복 이후로 있는 면장님들만 시작이 됐고 그 이전에는 없었던 걸로 안 찍혀 있는 게 맞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제 강점기 때 면장을 하셨기에 또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향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또 공립에 대한 그런 강렬한 자기의 생각들이 아마 많이 지배되어서 면장직을 수행할 때 강점기에 일제의 수탈을 방어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개시가 되지 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계단을 올라서 여기가 그 우리 정세근 선생님의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아, 네. 여긴가 보네요. 네. 예. 여기 두 번째라는 네, 말씀이죠. 두 번째 그. 자, 지금 여기에 세워져 있는 기념비는 예전에 국민학교 네. 설립할 때 정세근 선생님이 설립할 때 이제 지금은 폐교가 됐지만 그때 당시 우리 교장 선생님이 또 역사의 기록에 또 남기겠다 싶어서 독립운동가이자 기농 정세근의 선생님에 대한 배려로 이렇게 바로 국민학교 바로 옆 뒷산에다가 이제 기념비를 세워놨다가 네. 근래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조상님들하고 같이 모시겠다고 해서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아,
예,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내신의 국민학교였습니다. 저희가 8남매에 있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다 다닐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근데 1935년에는 여 위에서 학교 서당이 있었는데 옮겨져 가지고 여기 정세근 어르신의 학교가 지어진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정세근 선생 어르신이 있는 종가, 종친에 있는 그 부분에 물산 장려 운동을 했던 지금은 현재 뒤쪽에 보면은 농산물 판매 시설장이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더 나아가서 바로 이곳은 한옥 체험 마을을 마을 주민과 그리고 협의체와 이렇게 단체장과 그리고 종친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협의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청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곳에다가 바로 이곳에다가 한옥 체험 마을을 짓고자 하는 마을의 염원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성 공룡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연인들이 많이 찾는 상조강 국립공원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와서 아름다운 사진을 이곳에서 담아가지만 정작 이 마을에 어떠한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곳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하셨던 정세권 선생님의 생가가 있는 곳이고 이 작은 기록들이 이 전시관을 통해서 엿볼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그러한 흔적들을 작은 전시관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이 덕명마을의 한옥체험관을 통해서 바깥으로 그러한 선생님의 정신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이 덕명마을에 만들어질 수 있다면 훨씬 이 마을이 값어치가 있는 그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서 발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10년 미신. 원래 저기 컴퓨터 작업가 있어요. 예, 할아버님께서 쓰시던 주발하고 수저가 되겠는데요. 할아버님은 이제 그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이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육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엄청나게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저축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항상 근면한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해가 있을 때 저녁을 먹어야 되고 반찬은 3가지 이상이면 안 되고 뭐 이런 그 검소한 생활에 대한 지침이 굉장히 엄격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할아버지 그 관련된 기억은 일단은 무척 부지런하신 분이다. 새벽 5시 정도 되면 깨세요. 항상 깨시고 그 다음에 시조를 한번 읊으시는 거 말고는 일어나서 그냥 활동을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이외에는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녁 드시고 나시면은 기본주택이라는 게 할아버지께서 이제 추구하시는 그 꿈이셨던 것 같아요. 기본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렇게 저녁 드시고 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앉아 계세요. 눈 감고 숭늉 드시면서 아를 3 이상 낳으면 안 되는 기라. 너무 힘들다고. 애가 많은 집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3 아이의 엄마 아버지 그 핵가족이 살아야지 너무 많은 식구 모여 살면 다 못 살게 된다. 그리고 그 5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하고 쌀만 사면 되도록 땅을 텃밭을 조그만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평수가
기본 그 평수인 거예요. 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20평 마당이라든지 30평 마당만 있으면 쌀하고 고기 이외의 거는 안 사도 먹고 살 수 있다. 그게 전부 다 이제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자라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지런해야 되고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사치는 정말 그 죄악시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기가 그렇게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아요, 솔직히요. 그럼 충분히 들어올 수 있음에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게 21세기 라이프 스타일을 거주 여건으로서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편의시설을 제공했을 때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단적인 예가 주차예요. 주차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보면 강북에 이 빌라들 다 주차장 겪어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 서비스를 하냐면은 초등학교를 복합시설로 해요. 지하에다가 주차장 넣고 거기에다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요. 충분히 개동초등학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부 커뮤니티가 반대해서 못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21세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여기 지금 이 지역 이 한옥도 주차 못 하잖아요. 자동차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를 길을 넓혀가 주차장 질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필요로 한 거죠. 그런 것부터 해야 되는 거죠. 주차장 넣어야 되는 거고.